네, 반갑습니다. 떠먹에서 배떠서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재무제표 좀 자세히 볼 건데, 이번 강의는 여러분, 그 시험 막판에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강의, 지금 우리가 1강밖에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1강에 사실 뭐 한 것도 없고, 어떻게 밖에. 오늘 할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50% 넘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뒤에 있는 것도 끌어가지고 다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찍고요. 여러분들은 회계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들으면은, 뭐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찍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2회독 때 더 이해를 하시고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데 용어들이 다 뒤에서 나온 용어들이 많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주석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제 중점적으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볼 겁니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는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는 요거는 사람으로 치면 저축한 것과 부채를 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쉽게 설명해서 연봉입니다. 회사에 개인으로 봤을 때 연봉인데 이 회사 거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고 요거의 저축. 회사는 이제 연봉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순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마다 보여주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재무상태.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자, 그럼 자본은 뭐예요? 자본 이렇게 넘기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순자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여러분의 순자산이잖아요. 그걸 자본이라고 한다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재무상태표는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일정 시점 발표합시다. 이걸 누적이라고 좀 씁시다. 여러분 표현을. 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책에는. 근데 누적입니다. 자, 왜냐면 뒤에 가서 제가 공부할 건데 그리고 자산은 금전적 가치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부채도 기업의 미래의 타인에게 지급한 채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에서 순자산이다 라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보면 예를 들어서 X3년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그러면 X1년, X2년, X3년이 있겠죠. 그럼 X1년, X2년, X3년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X1년에 샀어요. 구매. 근데 안 팔고 현재 있어요. 그러면 X3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X3년도에 일정 시점 딱 봤을 때 그 일정 시점 예를 들어서 X3년 12월 31일이요. 딱 요 시점까지 누적된 거예요. 이걸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비용 더하기 이익이다. 해서 요거보다는 수익 빼기 비용이 요걸 넘기면 되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보면 매출에서 비용을 다 뺀 게 이익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했어? 사람을 치면 연봉이라고 1년 동안 본 게 얼마지? 를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입니다. 보고하기 일정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쭉 있으면 X1년 X2년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X3년 이렇게 했는데 뭐 X2년 거야. 그 X2년 것만 딱 빼가지고 일정 기간 딱 요 기간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연봉도 누가 뭐 올해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이야. 근데 그 올해 연봉 3천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누가 작년 연봉, 올해 연봉, 내년 연봉 합쳐가지고 9천이라고 해봐. 그럼 그 사람들 정신병자지. 그죠? 똑같은 거야. 회사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수익 보면 수익은 수취한 금액이 있고 비용은 지출한 거다. 그래서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X1년, X2년, X2년, X3년 했으면 X3년 거는 X3년 것만 보여주는 거죠. 딱 요것만. 그래야지 당연히 여러분. 안 그러면 합쳐서 보여주면 뭐 그럼 삼성이야. 그럼 삼성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줘.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재무제표 기본 가정을 공부할 겁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요 기준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 기본 작성 볼게요. 엄청 쉽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기업을 가져간다. 즉 영업을 계속하는 거야. 영업을. 청산은요 이제 폐업한 거랑 똑같아요.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회사 접자 해서 청산하는 거고요. 잠시 중단해봐.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됐죠? 계속하는 기업을 가정하고요. 이 재무제표는 경영진책입니다. 공정한 표시. 당연히 경영진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팀에서 팀원들이 있죠. 회계팀들이 다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누가 결제해? 경영진이 결제하지. 경영진 책임인 거야, 당연히. 구분 통합 표시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해야 된다는 거고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 예를 들어 X3년이면 X2년도 거를 비교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표시분류의 계속성, 표시하거나 분류의 그거 기준을 계속해서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고요. 보고양식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양식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은 자본표, 주석을 그 보고양식을 준수해서 작성.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됐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 구분 통합 표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해서 했는 총액해야 되는 거.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상계 X 하세요. 이제 다 상계 통합 총액 이건 다 우리가 회계를 다 공부하면 그냥 이건 사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웁니다. 지금은 1년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 회계 순환 과정하고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유동자산부터 할 건데 유동자산 중에 당자산부터 할 건데 유동성과 비유동이 있어요. 유동성은 말 그대로 유동적이잖아. 그죠? 현금을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느냐가 유동적인 거거든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시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먼저 들어오고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하게 돼 있어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게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현금이지.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야. 현금화가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고 잉여금에 구분해야 됩니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랑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결산 항목 등 표시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지금 유동성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 했고 잉여금은 자본이랑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은 지금 잠깐 필기할까요?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이 누적이라고 쓰세요. 선이익 누적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우리 자본 파트 가서 쭉 맨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됐죠? 미결산 요거는 요런 게 있어요. 가지금 가수금처럼 비만 계정이 있어요. 그건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봅시다. 손익계산서는 작성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볼까요? 발생 기준. 발생한 기간에 배분한다. 현금 유출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한다. 매출이 발생했어. 그럼 매출 그 발생한 기간에 인식을 해야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만 대응시킨다. 중요한 거예요. 3번은.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기말재고를 빼거든요. 기말재고를 빼서 매출 원가를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2회 듣겠으면 들리지. 두 번째 들었으면. 그죠? 왜 그래요? 매출 원가에서 왜 기말재고를 뺀다고 했어? 이게 아직 안 팔렸잖아. 안 팔렸으면 그럼 수익이 실현이 안 됐죠. 그 얘기야. 그래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만 인식한다는 거고 총액주의입니다. 상계 처리하지 않아요. 구분 계산 뭔 말이냐? 손익계산서를 뒤에 가서 공부해보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서 매출 총이익을 구해서 거기서 판관비를 빼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까지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 공부할 거고 환급금액의 표시 대손충당 환입은 판관비 부의 금액을 표시한다. 이 무슨 말인지 대손충당 가면 바로 알아. 됐죠? 넘어갑니다. 발생주의는요.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은 1년 뭐 이렇게 바로 결제를 하죠. 1년 결제를 12만 원에서 한 달에 만 원인데 4월에 했어. 그럼 사실 올해 보면 X1년은 4월부터 12만 원 다 받긴 했지만 몇 개월만 해야 돼요? 9개월만 해서 9만 원이야. 그래서 12만 원이 현금이 우리한테 들어왔지만 12만 원을 잡지 않고 9만 원을 잡는다는 거야. 12만 원을 다 잡으면 이건 현금주의죠. 현금이 다 들어왔으니까 한 번에. 이제 현금이 12만 원 다 들어왔다고 제가 예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9만 원인 거야. 그게 발생주의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했어요. 기본 가정하고 작성 기준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돼. 개념체계야. 개념체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개념체계. 우리 재무회계는 요런 개념체계,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다는 거야. 그 단순 암기야, 여러분. 이것도. 암기해야 돼. 가봅시다. 회계 기본 가정부터. 회계 기본 가정은 요 세 가지예요. 기업의 실체 가정이 있고요. 독립된 실체고, 계속 기업의 가정.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란다는 거야. 기간벌표고, 발생주의란다는 거죠. 요렇게 아까 바로 봤죠, 발생주의는. 그래서 X1년이면 X1년에 발생된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봅시다. 독립된 실체는 기업이 독립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삼성이 있어. 삼성이. 자, 이재용이 있죠. 삼성 이재용 거예요? 하면 이재용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회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재용이 삼성 거? 삼성은 주주 겁니다. 주주 거. 그죠? 그리고 이재용과 삼성은 전혀 다른 주체예요. 법인과 개인은 전혀 다른 주체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체, 독립된 실체라는 거야. 계속기업을 가장 역사적 원가는 10년 전이면 10년 전에 산 가격을 말하는 거야. 10년 전에 우리 회사가 뭐 기계를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100만 원으로 그때 분기 처리해야지. 인식해야지. 그죠? 그렇게만 합시다. 현행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계가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값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합니다. 회계 정보 봅시다. 회계 정보는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전제는 이해 가능해야 돼. 이해 가능하기 위해선 주요 질적이랑 기타 질적이 있는데요. 봅시다. 주요 질적은요. 목적 적합해야 돼. 목적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암기요, 여러분. 목적 적합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해야 돼. 딱 봤는데 그래서 제 친구는 뭐라고 했어? 제 친구 중에서 주식한 애는 딱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고 예측을 해. 그래서 이 회사가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를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측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봤더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가 요걸 봤더니 요게 문제가 있었구나. 피드백을 줘야 돼. 맞죠? 그리고 적시성이야. 바로 내가 좀 필요할 때 적시성. 내가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해. 그러면 그 주식을 사려고 할 때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딱 봐야겠죠. 적시성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목적 적합하죠. 됐죠? 그리고 신뢰성 표현이 충실돼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겠죠. 그리고 중립성이어야 돼. 뭐 이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이 두 개는 상충되기도 해요. 이건 상충되는 것만 알면 돼요. 뒤에 가서 공부할 거고. 기타 질적은 비교 가능해야 되죠. 비교 가능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기업 간 A 회사와 B 회사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겠지 당연히. 똑같은 재무제표를 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는 이건데 B 회사는 저러네를 알아야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기간별 X1년과 X2년도 비교해야겠죠. 작년이랑 올해, 내년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약은 뭐예요? 당연히 효익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요걸 만드는 데 있어서 효익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같거나 최소한. 그죠? 그리고 중요성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성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이해하기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전제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왜? 예를 들어서 전혀 아무도 이거 뭐 제가 뭐 무시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전혀 회계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전공자야. 아무것도 회계 몰라. 뭐 알 수도 있지. 이 물리 전공자인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물리 전공자인데 회계랑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딱 보여줬어. 재무상태표. 알 거 없네. 난 물리만 하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지. 여러분과 같은 사람. 그래서 최소한 내 친구처럼 주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적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내용의 차이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고, 신뢰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표현 충실성. 충실히 표현해야 되고요. 검증 가능해야 돼.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한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를 동반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그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어. 그래야 검증 가능한 거지. 중립성은 편의나 편견이 없어야 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상충 봅시다. 요 두 가지는요, 근데 상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상충 예시가 뭐 자산의 평가법 봅시다. 시가법이야. 이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단기나 매도는요 평가래요. 12월 31일자로 평가해. 그럼 목적 적합하지. 하지만 신뢰성은 뭐야? 원가법이 더 좋아. 샀을 때 값이에요. 하지만 시가법이 더 목적 적합하긴 하지. 왜? 시가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원가법은 더 정확하지. 왜? 그때 샀을 때 값이잖아. 정확하잖아. 그죠?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수익의 인식 방법 진행 기준. 그리고 이건 완성 기준. 완성됐을 때 판단하자. 인식하자. 진행 기준. 진행됐을 때 바로바로 하자라는 겁니다. 10%, 20%. 뭐 이제 요거 이제 뭐 다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2회독 때 공부하는 거 여러분 알았죠? 완성 기준은 딱 100% 완성됐을 때가 더 훨씬 더 이 신뢰성이 좀 보수적이죠, 약간. 그 얘기야. 됐죠? 손익 인식방 발생주의 우리가 봤고요. 현금주의가 더 보수적이지, 더 신뢰적이지. 하지만 발생주의는 그거보다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더 목적 적합하지. 이해되죠? 정의 보고 10.2. 분기, 반기마다 이건 가결산이거든요. 분기반.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완성된 거는 결산시야. 3월에 결산했을 때 12월 31일자 딱 끝나고 완벽하게 신뢰 가능하지. 분기, 반기는 뭐예요?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지만 하는 거야. 가결산이라고 해, 가결산. 더 목적 적합하지. 하지만 신뢰성은 좀 더 떨어지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 순환 과정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이거는 지금 다 듣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다시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는 세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